서호주 퍼스에 살던 콜린 레벨로 씨는 58세의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힘든 이혼을 겪고 줄리안, 안드레, 모니크, 파비안 4자녀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전남편의 지원 없이 그녀는 가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콜린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결국 학위를 취득했고 아들, 딸에게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그녀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콜린은 활동적으로 지냈습니다.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인 하시모토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건강에 신경을 썼습니다. 적절한 치료 덕분에 이 병은 그녀의 일이나 헌신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불과 2주 전, 그녀는 보건부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자녀 중 2명은 아직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외동딸인 모니크는 시험 준비를 위해 잠시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책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콜린은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정서적 지지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가깝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파비안은 19세였습니다. 그는 동네 식료품점에서 일하며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콜린은 매일 그를 차로 출퇴근시켜 주었습니다. 이 짧은 일상의 운전은 위안이 되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콜린은 조언과 관심, 그리고 꾸준한 존재감으로 그를 계속 돌보았습니다. 이미 독립한 큰아들 줄리안과 안드레는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콜린은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도움이나 격려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콜린의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방문객을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집안일을 처리했고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의 미래를 믿었으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가 지나갔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회복력이 강한 가족에게도 위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과 안정의 표면 아래에서 다가오는 폭풍의 징후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콜린은 가장 파괴적인 타격이 그녀가 누구보다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드레 레벨로는 그레이스 피카포를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2015년에는 연인이 되었고 2020년에 결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쯤 그레이스는 이미 온라인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키우며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공유하고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그녀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의 팔로워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함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며 일상, 여행, 육아에 대한 브이로그, 리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팔로워 수는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드레는 종종 영상에 등장했지만 항상 배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촬영 물류를 돕고 스폰서와 협상했습니다. 대중에게 그는 사업 감각이 있는 듬직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안드레는 암호화폐 세계에 뛰어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칭하며 시장 동향, 유망 토큰, 미래의 성공에 대해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 수만 달러를 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금융기록에 따르면 안드레는 돈을 벌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잃고 있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아무런 이익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그는 막대한 빚에 시달렸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잔액, 미납 세금 및 기타 부채를 포함하여 총 부채는 호주 달러로 12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실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와 그레이스는 소셜미디어에서 재정적 성공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 그들의 게시물에는 하얀 레인지로버, 세련되게 장식된 집, 디자이너 의류, 해외여행이 등장했습니다. 암호화폐와 인플루언서 수입으로 성공한 부부의 이미지였습니다. 현실에서 차는 할부였고 집은 월세였으며 대부분의 가구와 가전제품은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실제로 가게를 부양하는 사람은 그레이스였습니다. 브랜드 협찬과 광고 수입이 그들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자본이 일시적으로 거래소에 묶여 있으며 곧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동이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늘어나는 빚의 압박 속에서 안드레는 남몰래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와 온라인 팔로워들에게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유지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암호화폐 천재였지만 사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걱정을 혼자 사겼지만 그들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2020년 5월까지 긴장감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아내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한 겉모습과 달리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계획을 마음속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호주 퍼스에 있는 콜린 레벨로의 집에서는 여느 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어린 아들 파비안을 동네 식료품점에 있는 직장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딸 모니크도 집에 있었습니다. 한편 안드레와 그레이스가 사는 도시 반대편에서는 하루가 매우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안드레는 그레이스와 그녀의 방문한 친척 중 한 명과 하루를 보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레이스가 미리 잡아둔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다가오자 안드레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디로, 왜 가는지 말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꺼졌고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10분에서 11시 25분 사이에 그레이스는 안드레에게 12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모지하 이스커 3 이미지 프라품트 릭토. 5메시지에서 그녀는 설명을 요구했고 그중 하나에서는 즉시 연락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녀에게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안드레는 이전에 예고 없이 한낮에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2시경 갑자기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점심 준비가 다 되었는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6. 그 직전 안드레는 어머니에게 그날 오후에 아들을 봐줄 수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급한 일이 생겨 아이와 함께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통 이런 요청에 빨리 답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파비안은 식료품점에서 근무를 마치고 어머니가 데리러 오기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상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파비안은 그녀에게 1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니크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파비안은 혼자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욕실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걱정이 커진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
흐르는 물 아래 바닥에 콜린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응이 없었고 생명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비아는 즉시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도착하기 전 언젠가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조사했을 때 모든 문과 창문은 잠겨 있었고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툼이나 어질러진 증거도 없었습니다. 집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현장은 외부 개입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료팀은 공격적인 행동이나 외상의 명백한 징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욕실 바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사고나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6. 당시 콜린의 죽음은 친척이나 응급구조대원들 사이에서 어떠한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만 나이나 기존 건강 상태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집에 있었던 모니크는 어머니가 아침에는 괜찮았고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알게 된 안드레의 반응은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의 행동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장례 준비와 슬픔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무도 그날의 타임라인에 숨겨진 미묘한 불일치와 설명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나중에 전체 상황을 매우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콜린의 병력을 고려할 때 의사들은 처음에 그녀의 신체가 갑작스러운 쇠약을 겪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시모토병이 단독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갑상선 기능 장애로 인한 합병증은 전반적인 건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검 결과는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부검 보고서에는 사인이 미결정으로 기재되었습니다. 3.7식 중독 또는 외부 공격의 징후가 없어 당국은 이 사건을 비범죄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장남인 줄리아는 장례 준비와 유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퍼스에 머물렀습니다. 모니크와 파비아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막 새로운 직책을 시작했으며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두를 완전히 불시에 덮쳤습니다. 안드레는 장례식에 참석하여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감정적인 거리감이나 극심한 슬픔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는 애도 기간 동안 조용히 지냈지만 대체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공식적인 설명을 공개적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걱정하기 시작한 사람은 줄리안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으며 신체적으로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설명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부검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줄리안에게 진정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행정 문제에 대한 안드레의 갑작스러운 개입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장남인 줄리안이 어머니의 사망 후 법적 서류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안드레는 이미 콜린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며 보험회사와 법률기관에 직접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콜린의 모든 우편물이 나머지 가족과 아무런 상의 없이 안드레의 주소로 재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동생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관료주의에 대해 결코 적극적이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서류 작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가족의 슬픔 속에서 그의 갑작스러운 적극성은 줄리안에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콜린이 사망한 날 집에 있었던 파비안도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어왔을 때 샤워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과 욕실의 모든 것이 거의 너무 깔끔해 보였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료 응급 상황의 여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비안은 자신의 우려를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황에 대해 뭔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모니크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드레가 가족을 참여시키거나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고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왜 서류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지, 왜 우편물을 재지정했는지, 또는 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전 재정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에 대한 평소의 무관심을 고려할 때 특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콜린의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변함이 없었지만 가족 내에서 의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는 않았지만 긴장과 불신이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지만 점점 더 강해지는 이 연약하고 불안한 감각이 결국 줄리안으로 하여금 실제 조사가 될 첫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안드레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콜린의 우편물을 재지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줄리안은 우연히 콜린의 이름으로 3건의 생명보험 증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가족과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3건 모두 그녀가 사망하기 불과 2주 전에 서명되었으며 모든 경우의 유일한 수혜자는 안드레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 총액은 호주 달러로 10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시기와 갑작스러움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편리해 보였습니다. 더욱 우려를 낳은 것은 보험사들이 콜린을 치료했던 의사들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 서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보험사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일부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모니크는 어머니가 과거에 만났던 치료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치료사는 안드레가 그녀에게 연락하여 콜린이 보험 서류에 서명할 당시 정신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편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사는 이 요청을 비윤리적이고 조작적이라고 설명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안드레의 접근 방식은 압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합쳐져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험사 중 한 곳은 사기 시도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 집행기관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조사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콜린의 이전 거주지와 안드레와 그레이스의 집 2곳에 대한 수색 영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전자기기, 서류, 공책, 개인 통신문을 압수했습니다. 안드레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은 폭력범죄가 아닌 보험 사기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으려는 잠재적인 계획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콜린의 사망 후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의료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안드레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을 제외하는 조작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레는 곧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재정적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보험 신청 시점을 추적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내의 사적인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확실한 증거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었고 상황은 더욱 확대될 참이었습니다. 수사의 일환으로 경찰관들은 문서, 디지털 기기, 개인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초점은 누가 보험 증권을 주선했는지, 서류 작업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어떤 종류의 정보가 사용되었는지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첫 번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콜린의 모든 자녀가 공식 진술을 제공하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줄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우연히 증권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안드레가 마치 무엇을 언제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상의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모니크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오빠의 행동 변화, 그의 비밀스러움, 결정을 서두르는 것,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파비아는 차례로 그날의 사건을 수사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샤워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 응답이 없었던 것, 그리고 욕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깔끔해 보였던 것,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청소한 것처럼 보였던 것을 말입니다. 안드레는 별도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이미 문서 위조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서 내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보험 사기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타임라인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보험 증권이 언제 가입되었는지, 언제 효력이 발생했는지, 콜린의 정확한 사망 시점, 그리고 청구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가 불안한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사건이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신중하게 구축한 대중적 이미지는 늘어나는 증거의 무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연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설명하기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형사들은 전면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안드레의 아내인 그레이스가 보험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잠재적 연루를 평가하기 위해 당국은 부부의 집안에 감시 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침실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고 공용 공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감시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24시간 내내 수행되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그레이스가 의심스러운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와의 대화는 오로지 가정 문제, 그들의 아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의 그녀의 작업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보험 증권, 유언장 또는 의료 양식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레이스가 보험 계약이나 위조 문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는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안드레에 대한 사건은 계속해서 구축되었습니다. 압수된 디지털 증거 중에서 수사관들은 의도적인 데이터 삭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사이의 전체 문서 아카이브가 그의 노트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보험 증권이 주선되고 콜린이 사망한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파기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간주되었습니다. 주요 돌파구는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를 통해 나왔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안드레의 휴대폰이 그녀가 사망한 날 콜린의 집 근처 기지국에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굳이 이것은 그가 그날 그녀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그의 초기 진술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아내와 방문한 친척과 함께 아침을 보냈다고 말했지만 그의 집 주변의 감시 카메라에는 그 시간 동안 그의 차가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지국 핑은 콜린이 파비안을 직장에 내려주고 나서 전화에 응답하지 않게 된 같은 시간대에 그의 휴대폰이 콜린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웃의 증언은 의심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한 이웃은 오후 1시 30분경 콜린의 집 근처에 주차된 흰색 SUV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차량은 안드레의 차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구지러한 세부 사항은 그가 어머니의 예기치 않은 죽음 무렵 현장에 있었을 수 있다는 커져가는 믿음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안드레는 원래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사실 그날 아침 어머니 집에 들러 약 45분간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들은 생명보험 증권을 포함한 재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감정적인 고통 때문에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이 수정을 그의 책임을 줄이고 사실을 흐리려는 노력으로 보았습니다. 안드레가 어머니가 사망한 직후 이 정보를 숨겼다는 사실은 그의 설명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각조각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보험 증권의 시기, 위조된 문서, 숨겨진 정보, 그리고 청구를 서두른 것 모두가 의도적인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잠재적인 사기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수사의 중심에는 더 심각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역할을 했을 수 있을까? 안드레가 문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콜린이 사망한 날 그녀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수사는 살인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드레의 노트북을 조사한 디지털 법의학 전문가들은 중요한 기간 동안의 파일 삭제가 수동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의 휴대폰 로그에는 온라인 보험 포털에 여러 차례 로그인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서 제출 며칠 전에 이것을 기반으로 검찰은 주요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안드레는 재정적 압박 속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보험 증권을 들고 유언장을 위조했으며 어머니의 죽음을 자연사처럼 보이게 조작했습니다. 성공했다면 보험금은 그가 빚을 청산하고 성공한 투자자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속임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콜린이 서류에 서명할 당시 건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 기록과 그녀의 사망에 대한 위조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콜린의 사망과 관련된 공식적인 혐의는 2022년 11월에 제기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안드레는 저항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눈에 띄는 감정의 완전한 결여, 놀라움도 항의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연사했으며 그가 제출한 모든 문서는 일부 절차적 오류가 있더라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 사건은 광범위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사망 유발 등 여러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콜린의 사망이 단순한 불행한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 의한 냉정하고 계산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안드레 레벨로의 재판은 2024년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내내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명확하게 말하고 망설임 없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의 법적 방어는 위조된 문서를 인정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연루도 단호하게 부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드레는 유언장을 변경하고 검시관 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의료 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콜린의 사망이 자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석에서 그는 사건 당일 어머니를 방문했음을 인정했지만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경찰의 방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감정적으로 압도당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자해 가능성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았으며 자발적으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사인이 그렇게 분류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것을 두려워했으며 이러한 두려움이 가족을 재정적 붕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서를 변경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이론과 모순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과 의료평가는 콜린이 감정적 불안정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안드레의 디지털 활동, 사건 당일의 그의 행동, 그리고 당시 그의 상황과 관련된 재정적 동기를 고려했습니다. 최종 심의는 며칠 내에 예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비극적인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사고처럼 보이도록 위장된 계산된 행동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심해 이틀 만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드레는 어머니의 사망을 유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증거 전체가 의도와 명확한 재정적 동기를 가리킨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동안 안드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감정도 보이지 않고 판결을 들었습니다. 후회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법정에는 그의 아버지 안토니오 레벨로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변호사에 따르면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여정 끝에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검찰은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판사는 법적 분류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가석방 자격이 결정되는 2025년 4월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서호주 대법원은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기 전 최소 25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7재판 후 언론 보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보도들은 범죄 계획이 얼마나 깊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가족, 경력, 안정. 그러나 이미지 뒤에는 자신의 평판과 재정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윤리적 선을 넘을 의향이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상의 대가는 가족을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재판 후 그레이스 피카포는 공식적으로 안드레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그의 어떠한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관계는 끝났고 나중에 그레이스가 새로운 사람과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 파비안, 모니크, 줄리아는 재판의 트라우마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방식으로 상실에 대처했습니다. 자신의 형제에 의한 배신으로 더욱 악화된 어머니의 죽음은 지속적인 정서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종결은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슬픔은 계속되었습니다. 콜린 레벨로의 이야기는 성공의 모습 뒤에 암울한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련된 사진과 꾸며진 삶의 이면에는 돈과 이미지를 추구하며 도덕적 선을 넘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말, 탐욕, 그리고 그 대가가 생명으로 측정될 때 피상적인 안정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의 파괴적인 힘을 드러냈습니다.